부부 갈등 두 번째 시리즈 주제는 가깝고도 먼 당신, 부부 유별 이렇게 정했습니다. 흔히 부부는 일심동체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의좋게 나아가는 동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번 옳은 말인 듯 싶지만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동지님께서는 부부간의 오손도손 대화가 잘 진행이 되고 원하는 합의점에 무사히 잘 도달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두 분이 모두 성인군자이거나 아니면 지능지수가 좀 모자라는 사람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대화를 시작한 지 얼마 못 가서 충돌로 이어지고 싸움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유 우리 집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싶어서 속상하신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11년 전입니다. 2010년 통계청 자료를 봤더니 1년간 우리나라 혼인 건수가 30만 9,800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혼 건수가 12만 6,900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혼율이 41%에 이르렀으니까 10쌍 중 4쌍이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혼 사유의 46.8%가 성격 차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작년이죠. 2020년에는 21만 4천 쌍이 혼인을 하고 그 중에 10만 7천 쌍이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율은 더 올라가서 50%가 됐습니다. 두 쌍 중 한 쌍이 갈랐었다는 얘기죠. 중국도 작년 2020년에 813만 쌍이 혼인하고 그 중에 433만 쌍이 이혼했기 때문에 이혼율이 53%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중국의 이혼율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황혼 이혼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20년, 30년 넘게 싸우다 지쳐서 차라리 그만 헤어지는 게 더 마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억지로 더 대화를 시도하다가는 관계만 더 악화될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대화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평화적이다. 이런 역설도 성립합니다. 가끔 저에게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가능하면 부부간에 서로 대화를 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저 역시 집에 가면 일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부간에는 서로 평등하다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은연중에 대등한 관계를 요래 딱 설정해 놓고 절대로 그 아래로 밀리지 않겠다 이런 방어선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에게 다 지고 살더라도 당신한테만큼 내가 지지 않겠다, 이기고야 말겠다 이런 무의식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강하게 작용합니다. 남으로부터 섭섭한 말을 들으면 참을 수 있겠지만 부부간에 들으면 왠지 참지 못할 서러움부터 북받칩니다. 또 소유의식도 깔려 있습니다. 이제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자기 주장에 따라주지 않으면 자존심 손상으로 이어지고 다음번에는 더 높은 강도로 압박을 가합니다. 부부관계를 깊이 연구하신 어떤 분께서 잘못된 대화법이 싸움의 원인이 되고 나중에 갈라서게 되는 원인까지 된다 이래 지적을 했는데 100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분은 참 재미나게 짜장면 단무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앞 글자만 딴 거예요. 자, 대화에서 짜는 뭐냐? 짜증내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장은 장소 불문 싸우는 대화입니다. 면은 면박을 주는 대화고요. 단은 단절시키는, 그만해 중간에 단절시키는 대화고, 무는 무시하고 들어가는 대화고, 지는 지속적으로 싸우는 대화다. 참 재미나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부싸움은 인류의 스승이신 성인들께서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께서는 부부 갈등을 참다 못해 아내를 내쳤습니다. 이혼한 것이죠. 아들 공리, 손자 공급 3대가 줄줄이 이혼했습니다. 수제자, 정자도 이혼했습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부싸움을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집을 나와 출가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천하의 악처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요. 어쩌면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철학자가 된 데는 아내의 역할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참고 넘긴다면 세상에 못할 일이 뭐 있겠는가? 이렇게 되면은 철학의 본질에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은 아카데미아에서 플라톤을 비롯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참 강의를 하는 도중에 아내가 학교까지 찾아와서 제자들 앞에 온갖 욕설과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태연하게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더욱 화가 난 아내가 구정물을 바가지로 갖다 벗겨 얹었습니다. 참다 못한 제자들이 선생님께 항의를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엉뚱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연의 법칙일세 조금 전같이 요란하게 천둥이 쳤으니 소낙비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과연 성인이라 할 만하지요. 자, 맨 뒤에 오신 예수님은 앞에 세 분을 보고 미리 보고 질려버렸습니다. 아예 혼인하지 않은 채 독신으로 사시다가 여자 없는 하늘로 막 성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성인들께서도 해결 못한 이 부부 갈등을 감남을려 보통 사람인 우리들은 지금까지도 꾹 참고 백년해로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성인들보다 더 낫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아직도 영감할멈이 한 집에 살고 계신다면 나도 성인이다.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선조들께서 부부의 앙숙관계를 경험했고 이걸 잘 파악을 하셨고 부부유별이라는 관계학을 정립해 놓으셨고 그걸 실천하셨습니다. 옛날 가옥 배치를 살펴보면 대문을 낀 기다란 행랑채가 있고 들어서면 주인 남자가 기거하는 사랑채가 있습니다. 외부 손님을 접대하는 곳도 이 사랑채입니다. 다시 담장이 쳐져 있고 그 너머에 안채가 있는데 작은 쪽문 하나로 연결합니다. 이것은 밥상을 내오는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온종일 부부가 서로 마주칠 일이 없는데 싸울 일이 당연히 없겠죠. 자연히 백년해로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안방에 커다란 더블 침대를 갖다 놓고 철천지 왼수끼리 나란히 누워서 지내면서 싸우지 않고 사셨다면 우리들이야말로 성인 중에 성인이라 할 것입니다. 부부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남입니다. 부모 자식은 일촌이고 형제는 이촌이지만 부부는 무촌입니다. 1촌은 3.03cm인데 옛날 잣대로 한 치의 길입니다. 촌수는 같은 피를 나눈 혈족 간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부모 자식이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요 3cm만큼의 간격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가깝기는 하지만 혈족 관계가 아닌 남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촌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서로 의좋게 가까이 붙어서 꽉 껴안으면 3cm 공간도 없는 완전히 밀착이 되기 때문에 무촌입니다. 간격이 없어서 무촌이죠. 그런데 싸우고 토라져서 등 돌려버리면 너와 나는 서로 관계가 없어서 무촌이란 것도 됩니다. 좋아서 끌어안으면 간격이 없어서 무촌이요. 돌아서 토라지면은 너와 나는 관계가 없어 무촌이다. 자, 부부는 부모 자식 관계보다 더 가까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뼈 중의 뼈고 살 중의 살이라 내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을 다 털어놓을 수가 있고 어떤 잘못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으로 녹이는 용광로 같은 존재입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영과 육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이도 부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이가 좋을 때 얘기입니다. 토라지게 되면 천하의 요 밴댕이 속이 부부고 숨통이 꽉 마서 목을 조르는 질식하게 만드는 사이가 부부입니다. 조폭보다 더 무자비하고 살벌한 전쟁터보다 더 떨리고 무서운 사람이 부부입니다. 이렇게 극대 극의 양면성을 지닌 부부야말로 가깝고도 먼 당신인 것입니다. 자, 부부가 서로 같을 수 없는 조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같은 성씨가 아니잖아요. 자, 결혼식을 마치고 패백실에서 신부가 요 족돌이 장삼 한복으로 갈아입고 양가 부모님께 두 손을 모아 큰 절을 올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위 현구고래라고 합니다. 자, 이때 신부의 두 손을 이렇게 가려주는 하얀 베일을 주목해 보셨는지요? 보면 위쪽에 원앙 한 쌍이 이렇게 마주보게 수놓아져 있고 그 아래에 이성지합 네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성씨끼리의 결합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서로 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또 남녀의 성별이 다르죠. 자라온 환경이 다르죠. 교육받은 가풍이 다르겠죠. 혈액형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취미와 소질이 다릅니다. 지능 지수도 다릅니다. 식성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 다르지요. 어쩌다 같은 부분도 있겠으나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지 이게 부부가 되기 위해서 맞춤으로 같은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모든 조건이 다르고 각자 개성을 지닌 개체가 이제 결혼했으니 오늘부터 인위적으로 같아야 한다, 맞춰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요한다면 이보다 더한 인권유린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께서 이런 철학적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아예 같아지려는 노력을 헛수고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부부 유동으로 하지 않고 부부 유별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내 뜻에 억지로 맞추려고 애쓰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아 후손들인 우리에게 남겨준 천하의 명언이 부부 유별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서로 대해야만 싸우지 않을까요?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신 선조들께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비결을 내놨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르시겠다고요? 손님 대하듯 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손님에게는 먹던 반찬에 찬밥 대접하지 않겠지요. 손님에게는 무리한 요구, 무례한 언행을 하지 않겠지요. 손님에게는 인상 쓰면서 내 뜻대로 따라라. 억지로 강요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주머니 만나면 상냥하게 미소 지으면서 잘 인사하다가 왜 자기 남자, 자기 아내만 만나면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면서 험상궂게 냉담한 인상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그러니 제발 남에게 하듯이만, 손님 대하듯이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선조들께서 주는 해답입니다. 왕으로, 왕비로 떠받드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남으로만 대접해주면 그것으로 대만족입니다. 그래야 백년해로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이 어려운 부분, 이제 부부 유별의 참 뜻을 오늘 알았고 서로 남처럼 대하면 되는구나. 해방감을 누리며 살려고 생각하니까 속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평생 풀 수 없었던 부부 갈등의 이 고차원 방정식을 오늘 한 방에 해결했으니 오늘부터 편안한 마음 지니시고 후회 없는 여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